김순주 디렉터님 그리고 팀원들에게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컨퍼런스이고요. 서울은 이번이 처음인데 너무나 훌륭하신 많은 백남준 전문가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는 백남준이 이 오디오 테이프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여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디지터 다니엘스 박사님께서 이 백남준 선생님의 여러 가지 그 자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서들 이런 것들을 제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컬렉션 중 일부는 서울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남준의 그 테이프에 대한 접근법은 어떤 원칙을 따른다기보다는 틀을 벗어난 것이었고 독특했고 발명적이었고 또 도발적이었죠. 자, 1963년도에 이제 그 오리지널 랜덤 액세스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은 1975년도에 이 랜덤 액세스를 다시 재구성한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아이콘적인 인터랙티브 설치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운드 아트 스토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남준은 이 테이프 리코더에서 재생 헤드를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기적인 커넥터를 앰플리파이어에 이렇게 연장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디바이스는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됐다, 하나의 인스트루먼트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같이 상호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정된 이러한 재생 헤드가 있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테이프가 있는데 이것을 백남준은 위아래로 바꿨다 내지는 속과 밖을 바꿨다라고 뒤집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안적인 행동 유도성을 보여주게 된 것이고요. 또 랜덤화된 비선형적인 접근 방법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1957년부터 61년까지 그 초기의 컴포지션에서 오디오 테이프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마이클 나이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남준 선생님을 작곡가로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7년부터 57년까지는 좀 그런 전통적인 노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국적인 음색, 민요 이런 음악들이 사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9년에는 이제 액션 뮤직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마지 존 케이지라든지 아니면은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에뛰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샘플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4년도부터는 이제 샬롯 만슨하고의 여러 가지 그 협업들이 있게 되겠죠.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몇 개의 그 곡들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폴리헤트로포니 나흐스 실라 한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1957년도의 작품이 이 첫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61년도의 심플 같은 작품은 이 두 번째 시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개의 작품을 이렇게 첨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백남준이 이런 작품의 테이프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보면 이제 1957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시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 4월도에 파리로 여행을 갔고요. GRM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당시에 피에르 쉐이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국의 신문인 자유신문을 위한 어떤 기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관련된 글이 있었는데요. 예, 하병원 선생님께서 이 텍스트를 보면서 지금 그 신문 인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 배열을 해놓고도 실제 이 기사는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 굉장히 그 놀라운 발견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문 기고문 출판은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백남주는 서양 음악에서 노이즈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 기술, 녹음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격렬한 그러한 비판을 하면서 유럽에서 이 테이프 뮤직 학파들에 대한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랑스 신미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작업 대부분을 부인을 했고요. 이 텍스트의 내용에 이제 약간 오타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양 예술 같은 경우에는 사람만큼이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쉐이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백남준의 이 테이프 컴포지션에 대한 스스로의 접근법이라는 것은 당시 유럽 동시대 예술가들의 접근법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우선 테이프를 어떤 생산의 유일한 수단으로 봤던 것이 아니고요. 일렉트로 오쿠스틱 뮤직 자체의 작곡가로 스스로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 테이프를 고정된 매체로만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퍼포먼스 맥락의 일부로 이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에뛰드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이프 재생되는 게 몇 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피아노가 연주가 되고 있고 소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존 케이지의 넥타이와 셔츠를 가위로 자른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퍼포먼스의 그 녹화본이 있습니다. 메리 바이마스터 아틀리어 에서 했던 것이고요. 예, 1960년 10월 쾰른에서 있었습니다. 원 테이프는 사실 이 아카이브 빌딩, 쾰른에 있는 아카이브 빌딩이 무너지면서 사실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료인 신원정님께서 베를린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몇 년을 보냈고 당시에 그 디지털 사본을 구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르는 것, 그 다음에 쇼팽의 녹턴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 얼마나 강도 높은 그런 퍼포먼스였나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오마주 존 케이지이고요. 예, 백남준의 첫 솔로 퍼포먼스였죠. 1959년이었습니다. 이것도 실제 라이브 그 녹화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공연 때 사용되었던 그 테이프 부분만 남아 있는 거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백남준의 콜라주를 보면 덜 더덥고 덜 유기적이고 조금 더 그 급진적인 장면 전환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럽 일렉트로 어쿠스틱 음악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존 케이지의 윌리엄스 믹스 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백남준님께서 이제 그 사용한 후티지를 이용을 해서 콜라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스미디어 맥락에서 그 레코드 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라디오 방송 등 사전에 녹화된 그런 테이프들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그 음악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맥락이 탈출되고 또 다시 재맥락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기의 그 접근법들을 보게 되면 제임스 테니의 콜라주 넘버 원에 사용된 그런 샘플링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런더 포닉스를 이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의 신 다다이스틱 태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그 장면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병치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그 생산의 방식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후티지 레퍼런스를 이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스타일의 하이브리드화를 갖고 오게 되고 하나의 매체 안에서 여러 가지 장르들이 같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라 몽테 영과 잭슨 맥라우의 엔톨로지의 어떤 에세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백 선생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음악 작품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정된 구성, 그 다음에 그 프리스타일, 프리 스트럭처로 해서 이제 청중의 참여가 있었던 그런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마주, 존 케이지,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에튜드, 그리고 심플 등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뭐 절대적인 것이 있다, 절대적인 게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작곡의 다음 시리즈에서는 예를 들면 20개의 방을 위한 심포니라든지 리드뮤직, 두잇요셀프 등등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상대적인 게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뮤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음악의 새로운 존재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음악 형태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 너무나 지겹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래픽한 것이든 일렬로 되어 있는 것이든 5선이든 도구이든 벨칸토이든 소리를 치는 것든 액션이든 테이프이든 라이브이든 나는 이 음악의 새로운 존재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준이 테이프 컴포지션을 1957년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파리로 제가 건너뛰었네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정된 형태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1963년 랜덤 액세스 뮤직에서 재현이 됩니다. 이는 피터 볼렉스맨이 청중이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진이고요. 또 DIY 해킹 접근 방식도 여기에 도입이 됩니다. 모든 도구를 스스로 제작을 하고 또 서한을 디터 다니엘스에게 보내면서 즉 노이즈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슈야 아베에 보내는 신문을 통해서 프리앰을 작게 만들어서 손에 뒤에 올려놓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에서 아주 비싼 임피던스를 위한 튜브를 사용을 했지만 사용이 불가능했다. 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서한을 통해서 63GHz에서 4000GHz까지를 지속적으로
저장을 해서 조각을 낸 다음에 벽에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체 테이프의 트랙을 저장을 해서 표준적인 스테레오 타입으로 스캐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전은 모바일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신계 모바일 버전이고요. 전자회로가 있고 이어피스를 귀에다 넣고 또 배터리 클립이 있습니다. 백남주는 이러한 도구를 활용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몇 장의 슬라이드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테이프 라인과 콘덴스키의 라인 릴레이션스에 대한 관계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에멧 윌리엄스는 콘크리트를 통한 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랜덤 액세스의 시퀄은 계속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1963년 인스톨레이션에서부터 그 1980년대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에서 랜덤 액세스 인포메이션이란 제목의 백남준의 강연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백남준은 두 개의 콜라지 작품을 음악 기호와 오디오 테이프를 복합함으로써 만들어냈고요. 백남준의 악보 원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957년 프레이버그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플렉시스 표면, 그러니까 그 테이프에 조각을 붙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글라스 뒤에 보면은 1957년부터의 작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컴포지션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컴포지션의 뚜렷한 특징은 컴플렉시티 그리고 리드미컬한 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듬은 모든 밤마다 바뀌게 되고요. 제가 백남준과 볼프간 스타이니카 간에 주고받았던 서한을 봤을 때 여기에 음악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스타이네커는 이건 연주가 불가능할 만큼 복잡하다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폴리 헤타포니 마하지야 양가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스타트크 아카이브에서 원본이 찾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백남준의 커버 매뉴스크립트가 있고요. 다니엘스 디터님께서 이 작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이 1978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백남준이 랜덤 액세스라는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랜덤 액세스 6th century, 6세기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이 작품에는 그레고리안 성가의 기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 가톨릭 제례 예배 의식에 사용이 됐던 성가대의 악보를 재현한 것인데 어제 김성은 관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백남준은 이러한 테이프에 조각조각을 노트에 갖다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는 시간적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토요일 저녁에 불러줘야 되는 곡이다라고 언급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백남준이 두 개의 페이지를 책에서 뜯어놔서 120페이지,
30페이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백남주는 그레고리안 성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텍스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듯이 음악의 존재론이라는 텍스트에서 백남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아의 성가는 주어진 시간에 연주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에 부르는 성가와 저녁 시간의 성가의 멜로디는 똑같다 하더라도 느낌이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8세기에 사라져서 음악이 교회를 탈출하게 되고요. 그런데 백남주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연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포니 5악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심포니에서 한 페이지를 그대로 베꼈는데요. 이 심포니는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레고리안 성가를 랜덤 시퀀스로 노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시간대별로 다른 페이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요. 수학적인 요소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식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톰슨 공식이라는 공식이 제시되는데 2파이 곱하기 스퀘어 루트 LC를 라는 공식을 통해서 이 LC라는 것은 그 코일의 전도성과 콘덴서의 전기 용량을 의미합니다. 스퀘어 LC라는 것은 전자 진동의 시간적인 지속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를 통해서 사인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백남주는 서구 연구 음악의 초기 문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간성과 또 전자 진동의 시간적인 인덱스 간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큐리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1000년의 시간이 언급이 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랜덤 액세스의 1963년 인스톨레이션에 있어서 심오한 타임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인파의 주파수는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타임 코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낮은 주파수, 끝날 때는 높은 주파수로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책의 페이지라든지 그 번호나 문자의 프로그레션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랜덤화된 테이프의 조각을 주어진 순서대로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테이프에 사인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타임 코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주 짧은 동영상 1분짜리를 틀어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모마에서 백남주님의 강연의 내용입니다. 네,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음성 파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남주님은 뉴욕에서 이렇게 가난한 예술가가 될 줄 알았다면 25세 때 다른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백남주님의 90세 생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리와인드 버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